88번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보장 이런 게 핵심이죠. 대항력권은 인도 및 주민등록이고요. 당연히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되죠.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은 상실하는 게 원칙이죠. 2번 보존등기를 미치지가 아니라 마치지죠. 이렇게 오타가 보이지? 예.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주거용 건물, 즉 미등기 건물도 주임법이 적용되지요. 주거용 건물이기만 하면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주임법이 적용된다. 3번 존속기간,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본다. 두 번째,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예를 들어 1년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 유효를 주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가 되더라도, 종료됐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본답니다. 본다. 4번 묵시적갱신. 임대차 끝나기 6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2달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되죠. 이때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고 기간만 2년으로 되죠. 그리고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4번. 자, 5번 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소지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게 되고요.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또는 존속한 채 전출하더라도, 즉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 인정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이 되어야 한다. 이게 판례죠. 5번 X. 자, 89번 1번은 뭐죠? 가장임대차죠. 계약의 주된 목적이 두 번째 줄 채권 회수. 거주 목적이 아니라 채권 회수. 가장임대차죠. 가장임대차라면 주임법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가 판례입니다. 2번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돼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 중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죠. 근데 처음에 보증금이 2억이었어. 소액 임차인이 아니지. 근데 나중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1억 5천으로 보증금을 감액했어. 그럼 그때부터 소액 임차인이 됐죠. 따라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게 되죠. 그게 2번이죠. 자, 3번.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주택의 명의신탁자. 첫째가 주택의 명의신탁자. 또 하나가 주택 매수했으나 등기는 하지 않은 채 인도받은 자. 열쇠 받은 자. 두 사람.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 두 사람. 주택의 명의신탁자하고 주택 매수인, 주택을 인도받았으나 등기는 하지 않은 자. 이 두 사람은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주임법상 보호받습니다. 4번은 뭐죠? 인도는 점유를 말하는데요. 이때 점유는 간접 점유도 되죠. 그래서 갑의 받아 전대하여 전차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을 때 전차인은 직접 점유고 임차인은 간접 점유죠. 이것도 대항력 인정된다.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임대인이 대항력이 생기니까 임차인이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기니까 간접 점유도 대항력권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4번. 5번.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만한 채권을 양수한 사람.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사람. 얘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걸 양수한 자가 금융기관일 땐 달라진다 그랬죠. 얘는 우선 변제권 인정? 되죠. 자, 이때 이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할 수 있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5번을 봤더니 두 번째 줄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그냥 양수인이라고 돼 있죠. 금융기관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5번 X. 자, 90번. 일단 갑은 의뢰전에 채권을 담보하여서 을소유 주택. 자, 을소유 주택이 있고 여기에 갑이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얘가 처음입니다. 첫 번째. 그 후 병이 임차했습니다. 병이 임차인입니다. 뭐 인도받고 전입신고했고 그 다음에 2020년 1월 10일 정이 가압류했습니다. 가압류권자. 순서를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2020년 4월 10일 무는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순서대로. 자, 여기서 얘가 경매 넣었어요. 얘가. 그럼 이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전부 소멸합니다. 이게 대원칙이죠. 그래서 그 주택이 A에게 경매됐을 때 임차권도 소멸하니까 얘는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 X. A는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보다 앞서는 갑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요게. 1번 X. 그 다음에 요 가압류권자하고요 저당권자는요 우열이 없어요. 판례의 태도입니다. 가압류권자와 저당권자는 선후가 없습니다. 판례는 판단할 수 없다 그래요. 선후가 없습니다. 2번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의 우선함으로 X. 전제가 틀렸습니다. 자, 3번 경매로 인해 병의 임차권을 소멸하지요. 그래서 병은 A에게 임차권 주장 못하지. 그러니까 인도해야지. 3번이 답. 4번 병이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죠. 갑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는 없죠. 갑보다 우선변제 받는 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밖에 없죠. 그런데 병은 보증금이 2억이니까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소액 임차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갑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병. 얘는요. 주택이 경매되면 이제 배당을 요구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을 못 받아요.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해 줘요. 근데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법원은 등기부만 갖고 확인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기재되지 있지 않은 사람들은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야 돼요. 내가 배당을 요구 안 했어. 그럼 배당을 못 받았겠죠? 그제서야 정이나 무한테 가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단, 소액 임차인은 됩니다. 우리 대법원이 소액 임차인은 배당 요구 안 한 경우 배당 못 받죠? 하지만 다른 배당받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일정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소액 임차인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답니다. 그게 5번입니다. 구별하세요. 그냥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을 구별하자. 그래서 옳은 거 3번. 자, 유죄 계약갱신 요건 1번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이죠. 상가 건물은 1개월 전이고요. 주택 임대차는 2개월 전입니다. 1번 X. 임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하죠. 자, 여기서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2개는 꼭 기억하자. 2번에 이기연체와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그 2개는 거절 사유. 그게 2번. 3번 상가 건물 임대차는요. 기간을 제한한다 그랬죠.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 반면에 주택 임대차는 횟수 1회에 한하여 행사. 이렇게 되죠. 4번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갱신된 경우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으며 3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기고 5번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이 돼 차익 및 보증금만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증감. 4번하고 5번이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의 효과. 암기하셔야 됩니다. 91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기억. 두 번째 줄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세 번째 줄 인도, 끝부분 사업자 등록, 네 번째 줄 확정일자. 그죠? 이때 사업자 등록은 적어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존속을 해야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여섯 번째 줄 배당, 요구, 종기. 암기하세요. 자, 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상가건물 4개는 기억하자 그랬어요. 적어도. 첫째, 3기연체. 두 번째,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 세 번째,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목적 건물이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 네 번째가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일부분 철거가 아니라 대부분 철거. 이건 틀렸죠? 전부 또는 일부분이 아닙니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자, 니은 X. 디귿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줄. 최초 임대차 기간을 제외가 아니라 포함.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이렇게 되죠. 자, 리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예컨대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 상인법 적용 안 되죠? 그런데 초과 임대차도 5개는 적용되죠. 대항력 부여, 갱신 요구권 인정, 권리금 회수, 3기 연체 해지, 표준계약서 사용. 5개는 적용되죠. 대갱권 3표.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도 요거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갱신 요건 인정이 된다. 자, 미음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법 13조에 적법전 차이는 임차인의 갱신 요건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주 독특한 조문이죠. 미음, 적법전 차이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범위, 즉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그 사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거 4번. 유죄 상가건물 임대차법상 권리금이 있죠. 권리금. 권리금은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상가 건물의 유무형 가치에 대한 대가, 이게 권리금이죠. 이거를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되죠.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방해하면 안 되죠. 6달 동안. 그죠? 만약에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동그라미 1번, 미리 권리금 계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아니죠. 원칙적으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는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있어야 돼요. 이게 원칙이야, 원칙.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이미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해. 야, 네가 아무리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도 나는 그놈하고 계약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뭐 이렇게 못을 박았어. 그러면 권리금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반드시를 원칙적으로 바꾸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체결되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질문이 되죠. 2번, 우리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8개가 있었죠. 뭐 3기 연체 뭐 이런 거. 그 사유가 있으면은 권리금 회수가 보장이 안 돼요. 그 사유가 있으면. 반면에 최초 임대차 기간을 초과하여 10년이 넘었어, 포함해서. 그럼 갱신 요구 못 하죠. 그렇죠? 요때는 권리금 회수가 인정이 돼요. 그게 동그라미 2번.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의 10년을 초과하여 더 이상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가 보호된다. 2번. 3번. 다시 한번 1번하고 똑같은데요. 여기 보세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소개를 했어야 돼. 이걸 주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원칙이야. 다만 1번하고 똑같아요. 반드시 주선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어야 된다. 원칙적으로 주선했어야 된다. 단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가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선했어야 됩니다. 단 반드시 주선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은요. 우리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임대인이 시설을 해놓고 차임 외에 시설 사용료를 권리금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간을 정해 5년. 5년간 임대차 차임 받고요. 따로 시설비를 5년을 권리금 명목으로 임대인이 받아. 그리고 5년 사용이 보장됐어. 그럼 권리금 돌려줄 필요가 없지요. 시설 사용비 명목으로 받은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절, 약정 기간 동안 그 시설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 권리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5번은 상식적인 거죠.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써줬어요. 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의 뜻,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했다 해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정한 것은 아니다 말이죠.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겠다라는 정도의 의미지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말이죠.
이런 식으로 권리금 관련된 판례 몇 가지, 특히 1, 2, 3번은 꼭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92번 틀린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전유 부분이 되려면 당연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그게 첫 번째 요건이죠. 자, 2번은 조금 있다가. 3번 대지 사용권은 대지 소유권도 되고 지상권도 되고 임차권도 되고. 4번 집합건물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당연히 별도의 조직행위 필요 없다. 비법인 사단을 말하죠. 4번. 자, 5번. 이건 뭐죠? 건물을 짓고 있는 갑이 골조공사만 끝났는데 건물 외벽에 프랜카드를 걸어 각층 분양. 이게 뭐죠? 구분행위. 다른 말로 구분 소유 의사 표시. 따라서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도 거기 건축 허가 신청 등이라고 돼 있죠. 그 등에 해당되는 게 분양 광고 같은 걸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5번. 자, 문제가 2번인데요. 예를 들어서 구분 소유자 갑이요, 복도계단 여기다 뭘 잔뜩 쌓아놨어. 독점 사용. 그럼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요만큼은 사용 수익 못하죠. 그러니까 얘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부당 이득을 반환해야 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고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을 수익할 수 있어요. 수익 부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사용 수익을 못 하니까 그만큼 수익을 못 하죠. 부당 이득 반환할 의무가 생겨. 문제는 이 복도 계단은 임대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네들한테 손해가 생기기는 했는데 그 손해가 차임 손해는 아니에요. 갑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예요. 판례도 그렇게 말을 해요. 문제는 요 부당이득에 의한 손해를 계산하는 표준. 차임 상당액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거기처럼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틀린 걸로. 이유는 임료 상당의 손해가 아니라 부당이득, 갑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라고 판례가 말을 해요. 다만 그 부당이득으로 인한 타인 부동산을 무단 점유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이 손해를 계산하는 표준이 임료, 차임 상당액이에요. 따라서 차임 상당액 자체 손해가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학자들이 야 어차피 부당이득에 의한 손해지만 표준은 차임 상당액이니까 차임 상당액 손해라고 볼 수도 있지. 그죠? 그렇게 해석도 가능해져. 그래서 2번도 그냥 옳은 지문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옳은 지문. 다만 정확하게는 갑이 부당한 이득을 얻음으로써 을하고 병에게는 갑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 부당이득으로. 그래서 갑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가 판례고요. 여기서 을이나 병은 갑에게 차임 상당액 손해를 입었다라고 판결하고 있질 않아요. 그냥 부당이득이고 부당이득에 한 손해를 입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손해를 계산하는 표준이 차임 상당액. 그래서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나오면은 조금 애매합니다. 옛날에 이거 틀린 지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 판례 때문에 옳은 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내게 되면 옳은 지문을 낼 가능성이 커요. 요렇게 해석을 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정리하면 구분 소유자 중 1인이 무단으로 공용부분을 독점 사용했을 때 분명한 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문제는 을에게 손해가 있는데 이 손해가 부당이득에 의한 손해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계산하는 표준이 차임상당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93번에 1번 전유 부분의 보존 계량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베란다에 보면은 화재가 났을 때 옆집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간이 막을 경량막으로 쳐놨죠. 이걸 내가 조금 강화시키고 싶어. 그럼 옆집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사용 청구할 수 있다. 1번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2번 구조상 유형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요. 3번 대지 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요. 4번 아파트 지하실은 보통 통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요. 4, 5번은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이 있죠. 그 비율은 어떻게 정해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이죠. 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 비율. 이런 것도 잘 속아요. 전유 부분 가액 비율이 아니라 뭐라고요? 면적 비율. 면적 비율. (94번에) 1번. 이건 뭐 늘 봤지요.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그죠?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옳은 지문이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요. 세 번째 줄,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 네 번째 줄 끝,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이게 포인트. 2번은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라고 돼 있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복도계단. 근데 거기에 구분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 무효죠. 무효. 따라서 그 무효 등기에 기초한 경매도 무효. 그러니까 그 복도계단을 경락받은 사람은 복도계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3번. 관리단 관리규약에 갑이 체납한 관리비를 새로운 소유자 특별승계인이 승계한다 라는 관리규약이 있어. 이거 유효 무효? 갑이 체납한 관리비를 아파트 산 사람이 승계한다는 관리규약. 유효 무효? 나눠야죠.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요것만 유효. 전부 무효도 아니고요. 전부 유효도 아니고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에 한하여 유효. 따라서 전유 부분 체납관리비나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번. 두 번째 줄. 공용부분 관리비 부분만 유효. 세 번째 줄. 연체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자, 4번.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로부터 101호 이걸 분양받아요. 근데 101호만 분양받는 게 아니라 대지 사용권도 같이 받는 거죠. 근데 요것만 등기를 했어. 요것만. 아직 대지 사용권을 등기 안 했어. 그래도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다. 이게 판례. 읽어볼게요. 집합건물 건축자로부터 전유 부분 101호와 대지 지분을 함께 분양받았으나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만 마치고 대지 지분을 등기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대지에 관한 점유권이 아닌 점유 사용권을 갖는다. 당연히 이거는 단순한 점유권이 아니라 본권이다. 대지 사용권이다. 그게 4번. 틀렸죠? 다섯 번째 줄, 이 점유 사용권은 본권이고 단순한 점유권이 아니다. 자, 5번. 아까 건물을 지은 거하고 똑같이요. 증축을 했어요. 증축 부분이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있어. 이때 갑은요. 전체를 한동 건물로 소유할 수도 있고요. 따로 구분 소유할 수도 있다. 갑의 마음이다 말이야. 갑의 마음. 그래서 5번. 기존 건물이 증축됐고 증축 부분이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있다 해서 당연히 세 번째 줄 구분 건물로 되는 게 아니라 네 번째 줄 소유자의 구분 소유 의사가 표시가 돼야 된다. 증축 부분을 분양하겠다라고 광고함으로써 증축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 의사가 표시가 돼야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게 된다. 자, 친구 4번. 95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 귀속 청산 절차죠. 귀속 청산만 되고 처분 청산은 안 되죠. 변제기 도래하면 언제든지 실행 통지하죠. 자, 실행 통지 언제든지 변제기 후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서면 또는 구두 방식에 제한이 없고요. 누구한테? 채무자 등에게. 채무자 등은 채무자, 물상 보증인, 제3취득자. 이 세 사람이죠. 자, 뭘 통지하죠? 청산금. 청산금은 주관적 평가액이어도 무방하다. 없으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해라.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 액수를 다툴 수 없다.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통지가 채무자 정에 도달하고 2달이 지나야 된다. 청산기간. 이 청산기간 동안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 지급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 등도 청산금 권리를 양도 처분하면 안 되죠. 만약에 지급 또는 양도했다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개통을 하면 1번.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 권리 양도 처분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채무자 등 목적물에 담보 가등기가 되어 있더라. 그런데 이 목적물이 경매가 되더라. 그러면 이건 저당권으로 본다. 즉 배당받고 소멸한다.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소멸한다. 그러니까 담보가등기를 바친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이 있다면 더 이상 네 번째 줄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본등기 하더라도 무효다 말소해야 한다. 이게 판례예요. 저당권하고 똑같아집니다. 3번. 채무자 등은 자 청산기간이 설령 지났다 하더라도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는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단 변제 기간과 10년이 지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안 되죠. 그때는 안 되죠. 3번 원칙. 4번 경매가 됐죠? 우선 변제권이 있지.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으니까. 목적물이 경매되면 그냥 저당권으로 본단 말이야. 이건 저당권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5번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때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하라. 96번 1번 이거는 또 중요하죠. 후순위 권리자
청산금을 통지받은 후순위 권리자 불만이 있으면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청산기간 내에 하나야. 자신의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2번 청산금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필수 절차예요. 통지하고 2달 경과가 필수 절차입니다. 따라서 통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청산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본등기 청구할 수가 없고 본등기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반드시 통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2번 X. 3번 처분 청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뜻도 통지하라 그랬고요. 자, 5번. 경매가 됐을 때 얘는요,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배당받습니다. 당연하죠.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제가 채권자인지 알 수가 없고요. 나가 채권액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배당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요구한 담보권자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거 2번. 97번 갑은 을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 을소유 부동산에 담보가등기권자 갑이 있고요. 저당권자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후순위 권리자죠. 그죠? 후순위 권리자. 1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통지할 때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2달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되지요. 그러니까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본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1번이 옳은 지문. 이번 갑이 이건 몰라도 되는 지문입니다. 갑이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우선 변제받게 되는 이자나 지연배상금 등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청산금 지급 당시가 아니죠. 우선 변제받게 되는 이자는 언제요? 변제기 당시고요. 그때부터 청산기간 경과할 때까지죠. 원칙이. 그죠? 몰라도 됩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이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360조가 적용이 됩니다. 민법이 360조. 특히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하는 1년분. 그래서 피담보 채권에 보면 원칙적으로 변제기를 기준으로 확정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3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경우 청산금 지급이 없어. 을은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뭐라 그랬죠? 돈을 갚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3번도 X. 3번 갑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 괜찮다 그랬죠. 정당한 청산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통제 효력이 있다. 5번. 자, 청산금을 계산할 때 목적물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과 선순위 권리자 거지만 공제합니다. 후순위 권리자 거는 공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 부동산 세 번째 줄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 X 자기 것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공제합니다.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1번. 98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자,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법률은 배우자 사이 명의신탁을 했고 탈법 목적이 없어. 그럼 유효하죠. 자, 유효하다면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고요.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수탁자가. 2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매각 허가 결정.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을에게 돈을 주면서 네 이름으로 경락받아라. 이렇게. 계약 명의 신탁이죠. 이때는 자금 제공자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명의인이 매수인. 계약 명의 신탁. 매수 자금을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했는지와 상관없이 수탁자인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 이렇게 돼요. 2번. 3번.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무효인 명의상 약정을 하고 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친 후 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해주기로 약정. 이것도 무효죠.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죠. 그러니까 전부 무효가 된다. 그게 원칙. 4번 3자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해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뭐예요? 중간생략형이죠. 신탁자가 매수인인 경우 그리고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 물론 이 둘 사이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고요. 이게 3자간 명의신탁,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신탁자가 매수인인 경우입니다. 약정 무효고 등기 무효지만 매매는 유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줄 등기는 무효. 이건 맞아. 두 번째 줄에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는 무효. 여기까지 맞아. 그런데 매도인 병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는 유효. 이렇게 되죠. 4번 틀렸죠. 5번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해. 탈법 목적이 없어. 근데 일방이 죽었어. 그럼 상속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는 유효하게 그대로 존속한다. 예? 몰라도 됩니다. 자, 이렇게 부실법 기본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주로 99번이나 100번처럼 사례 형태로 나오는데 100번 같은 것도 겁나게 길죠. 99번을 보면 갑은 을소유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매수하면서 애인인 병과의 명의상 약정에 기초하여 을로부터 병으로 등기를 마쳤다. 요거죠. 요거. 바꿉니다. 을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애인 병과 명의상 약정을 하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자, 1번 갑을 명의상 약정 및 병 등기는 무효. 그죠? 두 번째 갑과 을이 나중에 혼인했어. 그리고 탈법 목적이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유효. 혼인한 때부터 유효. 소급이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 자, 3번 병이 정한테 팔았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그죠? 그러면 얘는 소유권자였는데 소유권 상실했죠. 하지만 손해는 없죠. 왜? 갑으로부터 매매대금 받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을이 병의 처분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왜? 대금 아직 갖고 있거든. 이걸 안 돌려줘도 되거든, 갑한테. 그죠? 을이 등기를 돌려받는 것과 대금을 돌려주는 게 동생관계가 될 거야. 이 계약이 무효 취소가 돼버리면. 근데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매매가 을은 갑에게 대금을 반환할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령 병이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을에게는 손해가 없어요. 손해가 없어요. 4번. 자, 매매 유효하죠. 여기 보세요. 매매 유효하니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을이 소유자니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은 을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4번이죠.
갑은 을을 대의하여 병등기마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5번은 뭐 간단하죠, 답은.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만약에 이 정이 적극가담하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 당연한 거고. 일단 두 번째 줄 적극가담했으니까 병정매매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 적극가담 나오면 반사회적 행위. 자, 마지막 100번. 백선에서도 동형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은요, 나온 것만 확인하세요. 따로 뭐. 갑은 을 소유 땅을 매입하면서 친구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통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되 나중에 갑이 원하면 갑의 명의로 등기를 해주기로 병과 합의하였다. 자, 갑이 을 소유 땅을 파는데요, 병이 을과 매매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병 명의로 등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갑이 원하면 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한 거야. 즉 갑과 병 사이에 명의신 약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게 5억을 제공한 거야. 무슨 명의신탁이에요? 계약 명의신탁이죠. 그죠? 일단 이 약정은 무효라 그랬고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요 5억 뭐 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요거. 자, 그 다음에, 병에게 등기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때요, 매매하고 등기. 요거는 무효도 있고, 유효도 있죠. 그 유효, 무효는 을의 악의 선의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죠? 소유권자도 을이냐 병이냐로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이 정한테 팔아먹으면 정은 선, 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고요. 이게 일단 계약명의신탁의 기본이죠. 1번 갑병 사이 합의. 이게 뭐죠? 이거 명탕약정 무효. 2번. 자, 문제 5번째 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문제 5번째 줄을 보면 병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 자, 보세요.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몰라. 따라서 매매 등기 유효. 따라서 소유자는 병. 여기 2번. 병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3번. 병과 거래한 정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죠? 4번. 갑이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뭐만 반환 청구해? 돈 돌려달라죠. 부동산을 이전하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요. 5번. 갑은 병에게 집한 매수자금 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되죠. 답이 5번이죠.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거 준돈 돌려달랍니다. 여기서 이거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거 유치권? 안 된다. 그러니까 갑이 설령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즉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 뭐 수도 없이 그려드렸는데 아직도 익숙하지 않죠, 그죠? 헷갈려요, 계속. 양은 얼마 안 되는데 헷갈려요. 문제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한번 구별해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머릿속으로 확인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답은 5번. 드디어 다 끝났네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험 보러 가는 그날까지 쓰러져도 좋다라는 각오로 악착같이 정리하세요. 두 번째, 뭐 기본서 같이 이렇게 두툼한 거, 내가 시험 전날
한 2시간 내지 3시간에 걸쳐서 한번 쫙 확인할 수 있는 거 갖고 정리하셔야 돼. 예? 괜히 기본서 같은 거 두꺼운 거 갖고 말이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세 번째, 시험장 가셔가지고 시간 조절의 핵심,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개론부터 푸시는 분들 시간 딱 정하세요. 45분. 마킹까지 포함해서 45분 계산해서 개론 푸셔야 돼. 그래서 개론 문제 풀 때는요, 계산 문제 9개 풀 시간 없어요. 예? 처음부터 계산 문제 달려들지 마세요, 제발. 계산기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갖고 가죠? 이거 두드릴 시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계산 문제 빼고 나머지 쫙 풀고 그 다음에 45분이 안 됐으면 그때 이제 계산 문제 풀어보는 거야. 그 계산 문제 중에 9개 중에서 쉬운 게 한 3개 정도 있어요. 공식도 별로 안 복잡한 거. 막 이런 것만 풀어보는 거야. 45분에 커트해야 됩니다, 개론을. 그래야 민법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거 시간 얌배 안 하고 덜렁덜렁 개론 풀다 보면요, 60분 지납니다. 그럼 민법을 볼 수 있는 시간이 35분밖에 안 생겨요. 그럼 한 20문제 못 풀어요, 민법을. 15문제에서. 그럼 망한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럼 민법부터 풀면 안 되냐? 아, 민법부터 풀어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정확하게 시간 안배하셔야 돼요. 더 빨리 끝나면 좋고. 그죠? 시간 안배. 네 번째, 마킹 실수하지 마세요. 특히 이런 분들 많아요. 뭐 예컨대 4번은 답이 1번이고 5번은 답이 5번이야.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갔다 5번 마킹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럼 나중에 가면 칸이 남죠. 나중에 확인합니다. 또 이걸 띄우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칸이 모자르죠. 많아요, 이런 분들. 그런 거 실수하지 마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거, 사인펜. 컴퓨터용 사인펜. 뾰족한 게 있고, 뭉툭한 게 있죠. 예? 특히 뭉툭한 거는요, 이거 몇 번 꾹꾹 눌러야만 이게 부드러워집니다. 괜히 처음 산 거 누르면요, 조그맣게밖에 안 찍혀요. 그러니까 딱 눌러서 이렇게 돌리게 돼. 그러다 보면 동그라미 확 넘어가. 이런 실수 하지 마. 그리고 손수건 꼭 갖고. 긴장해서 땀이 나요. 그럼 답안지에 잘못하면 번져. 그래서 답안지 몇 번 바꾸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마킹을 어떻게 할 건가? 80문제 다 풀고 마킹할 건가? 한 과목 풀고 마킹하고 한 과목 풀고 마킹할 건가? 아니면 한 면 풀고 마킹하고 넘겨서 또 한 면 풀고 마킹할 건가? 이거 미리 생각하셔야 돼. 보통은 다 풀고 마킹하지 한꺼번에. 다 풀고 한꺼번에 마킹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특히 찍기 위해서 체크해 놓은 거,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많아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실전 가면요, 실력보다 그런 기술적인 게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날의 컨디션이다, 이런 거. 그리고 전날 반드시 8시간 주무셔야 돼. 이상. 전날 꼭 밤새는 분들 있죠. 평상시에 뭐 하고. 도대체 왜 전날 밤을 새는 거예요, 도대체. 8시간 정도 꼭 주무시고, 아침에 가볍게 탄수화물을 드세요. 밥이나 빵 이런 거. 이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서 뇌에 영양분을 열나 공급합니다. 그래서 두세 문제 더 맞아. 굶은 분들보다. 그렇다고 고기까지 겹해서 배 터지게 먹으면 안 되고 가볍게. 이런 식으로 시험 전날까지 좀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이제 민법은 그런데 다른 과목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하루에 한 과목씩 만약에 하겠죠. 뭐 하루에 한 과목씩 하든 뭐 한 과목 끝내고 또 한 과목 끝내고 할 텐데, 뭐 개론, 민법, 공법,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보통 막 이렇게 순서대로 한다. 뭐 1차 하는 분들은 개론, 민법 이렇게.
만약에 이 순서대로 한 번을 봤다면 두 번째 볼 때는 역순으로 보세요. 세 번째 볼 때는 다시 이 순서대로. 그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어차피 나머지를 다 시간로 지나서 보는 거죠. 근데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면 요 놈이나 요 보는 본지 금방 또 보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조금 더 기억이 명료해요. 이런 식으로 볼 때 이렇게 봤으면 반대 순서대로 보는 거죠. 그 하나를 보기 시작하면 그 끝을 봐야지 보다가 지겹다고 다른 거 옮겨가고 그러지 마세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한 과목을 내가 끝내기로 마음먹어서 그거 다 딱 끝내고 다른 과목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나서 보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공부하다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전화는 하지 마시고 문제 같은 거 푸는다 또는 내용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문자로 사진을 찍어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단 밤 12시 넘어가면 안 돼요. 제발 12시 넘어 1시 2시에 문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합격 문자 제발 요런 거 해주시면 돼요. 싹 지워야지.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제 제가 해드린 말씀은 다 했어요. 시험장 가셔가지고 정말 모르는 문제들이 나왔으면 고민하지 마세요. 찍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짜낼까? 그거를 지금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동영이나 모의고사 백선을 보면서 제가 이건 기본입니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안 나거나 이상한 것들이 있었어. 그런 거 계속 반복해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기를 제가 이제 뒤에서 간절히 기도할 테니까 마지막 정리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